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차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봄, 장렬하는 여름, 우수 가득 쓸쓸했던 가을, 한기 어린 강풍의 겨울, 이 사계의 뚜렷한 경계들이 없어진 지 오래고 넘나들던 모든 대기의 각 영역들이 하나로 섞이는 것 같은 이 모양이 마치 송솔레이에서 크리스마커가 20세기 인류의 관건이 여러 다른 시간들을 어떻게 동시에 살아내는가에 있을 거라고 예고했던 바로 이런 만물의 뒤섞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지구를 인간이 이렇게 망가뜨려서 그런 거라면 역설적으로 인간은 그토록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일 텐데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어느 대목에서일까요? J'ai compris tous les mots, j'ai bien compris, merci. Raisonnable et nouveau, c'est ainsi par ici. Que les choses ont changé, que les fleurs ont fané, que le temps d'avant, c'était le temps d'avant. Que si tout s'appelasse, les amours s'y passent. Il faut que tu saches, j'irai chercher ton cœur si tu l'emportes ailleurs. Même si dans tes danses, d'autres dansent des heures. J'irai chercher ton âme dans les froids, dans les flammes. Je te jetterai des sorts pour que tu m'aimes encore. Pour que tu m'aimes encore. Fallait pas commencer, m'attirer, me toucher. Fallait pas t'en donner, moi je sais pas jouer. On me dit qu'aujourd'hui, on me dit que les autres font ainsi. Je ne suis pas les autres, non, non, non. Avant que l'on s'attache, avant que l'on se gâche, je veux que tu saches, j'irai chercher ton cœur si tu l'emportes ailleurs. Même si dans tes danses, d'autres dansent tes heures. J'irai chercher ton âme dans les froids, dans les flammes. Je te jetterai des sorts pour que tu m'aimes encore. Je trouverai des langages pour chanter tes louanges. Je ferai nos bagages pour d'infinis vendanges. Les formules magiques des marabouts d'Afrique, je dirai sans remords que tu m'aimes encore.
셀린디옹의 Pourquoi tu m'aimes encore,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1995년도 장자크 골드만이 작곡한 노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만물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위대한 존재냐고 묻다가 보면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나 우리가 부끄럽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실제 하는 결과물이 있으니 참으로 모순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희망은 어쩌면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한계와 구속들일 수도 있습니다. 몇 시까지 끝내야 하는 마감,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 과제, 모욕을 참으면서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 이런 마감과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는 질문에 잇따르는 모순의 미로 속에서 헤매다 소리 한번 못 지르고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마저 없다면 영원히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첫 문을 7월에 떠난 밀란 쿤데라로 열려고 합니다. 밀란 쿤데라, 1929년 4월 1일에 체코의 브루노에서 태어나고 2023년 7월 11일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브루노의 상당히 기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레오시 야나체크의 문화생이었으며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영화를 만든 코프만 감독이 영화의 OST로 이 야나체크 음악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런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쿤데라는 아버지에게서 피아노를 배웠고 음악학을 공부했으며 이런 음악적 배경이 그의 감수성과 창작의 근간이 됩니다. 대학에서 문학과 미학을 공부했는데 곧이어 프라하의 공연예술 아카데미 영화학부에서 영화 기획과 희곡 창작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영화 아카데미에서 세계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합니다. 그에게는 음악과 영화라는 두 매체가 소설을 쓰기 이전에 베이스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쿤데라는 68년 체코의 예술가이자 작가인 바칠라프 하벨과 함께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습니다. 1975년에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1981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2019년에 다시 체코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쿤데라의 첫 번째 소설은 농담인데 여기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질에 대한 풍자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많은 비판과 정치적 이유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5년에 프랑스로의 망명에서 그는 자신을 정치적인 혹은 반체제적인 작가가 아니라 순수한 작가로 보아달라고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정치적 코멘트는 철학적인 테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가했다고 말할 수 있고 쿤데라 소설의 스타일은 마치 철학적 여담, 수다 같은 느낌으로 남습니다. 로베르토 무질의 소설과 니체의 산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체코 전통 음악이나 바르톡, 야나체크와 같은 사람들의 음악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는 자신의 첫 소설 농담에 음표를 그려넣기도 했고 이뿐만 아니라 쉰베르크의 무조성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작품들을 체코어와 프랑스어로 썼지만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이전에 쓴 작품들의 프랑스어 번역을 수정하면서 프랑스어본을 권위로 가진 원본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국내 번역 작품들도 프랑스어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듣고 접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주 맛보기이지만 원작 속 몇몇 대목들과 이를 영화화한 필립 카프만의 1988년 영화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쿤데라의 이야기에는 크리스 마커의 영화 속에서 제가 화두로 삼는 시점과 인칭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반 마라벡의 피아노 연주로 In the Mist, 야나체크의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OST 중에 있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의 음악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영화음악 In the Mist 들었습니다.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은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 씨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유의 밝은 빛 덕분이었다. 앞마당 건너편 건물 벽에 시선을 고정하고 아파트 창가에 서 있던 그를 나는 보았다.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3주 전쯤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테레자를 만났다. 그들은 1시간 남짓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역까지 배웅하고 그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줬다. 열흘 후 그녀는 프라하에 있는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그날로 동침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펄펄 끓었고 독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의 집에 머물러 앉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린 아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문 뒤 몸이 회복되자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그녀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내가 토마 씨 삶의 열쇠를 보는 순간,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는 건너편 건물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에게 프라하로 와서 살림을 차리자고 제안할까? 그는 뒷감당이 두려웠다. 지금 그녀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면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그에게 바치려 들 것이다. 아니면 그녀를 포기해야만 할까? 그럴 경우 테레자는 촌구석 술집의 종업원으로 살 것이며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와 합치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닐까? 그는 건너편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앞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답을 찾았다. 네, 지금까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일부 가벼움과 무거움 가운데 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3장을 읽어드린 이유는 바로 이 3장이 소위 말하는 이 소설의 인물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점이라는 거고요. 이 3장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 씨를 생각했다. 여기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이 나가 이 소설 내내 누구인지 절대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군가와도 관계성이 없고 이 소설의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를 관통하는 전지적 시점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체이며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부르지만 누구인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전지적 시점을 담당하는, 그리고 가장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장, 사유가 인물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맨 처음에 이 문장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일부 1장, 2장을 열며 영원한 회귀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소설의 맨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1장의 끝에는 이렇게 나아가 나옵니다.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의 불꽃에 사로잡혔다. 나는 히틀러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 사진 몇 장을 보곤 감격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서 보냈다. 내 가족 중 몇몇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다. 2장. 우리가 인생의 매 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잔혹하다.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를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묵묵함은 진정 끔찍하고 가벼움은 아름다울까? 중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중략.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의 말이 맞을까? 이것이 문제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8장. 테레자는 토마시가 하는 말을 낮에는 곧이곧대로 믿고 실제 그렇게 하진 못했다. 그때까지 그래왔듯 명랑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낮 동안 고분고분하게 길들였던 질투심이 꿈속에서는 격렬하게 기승을 부렸다. 그녀의 꿈은 항상 토마시가 곁에서 흔들어 깨워 주어야만 멈추는 신음소리로 마무리되었다. 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발췌했습니다. 전체 7장으로 된 소설이죠. 1부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소재는 5부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2부 영혼과 육체라는 제목은 4부 영혼과 육체라고 다시 반복되고요. 6부 대장정에 이어서 7부 카레닌의 미소에서 소설은 마감됩니다. 마치 1부에서 7부까지의 주제의 나열을 보면 음악적 구성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부 1장의 마지막 전단락에 처음으로 이 나아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나아가 출연하는 문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에 사로잡혔다. 2장에서는 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은 인물이나 풍경이 아닌 사유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회귀에 대한 주제죠.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회귀라는 주제어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가 따로 있을까요? 만일 이 문장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대입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클리셰, 뻔한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대응시킬 이미지들이 직물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인물과 풍경도 없는 보이지 않는 논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돌연 1장 막바지에 나는 기막힌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대목에서 독자는 기막힌 감정이라는 대단히 감정 표현의 수위가 높은 상태의 인물을 불쑥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히틀러, 나치, 가족, 기억, 추억 등등 그 인물을 구성하는 재료들로 그 단어들을 인식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별도, 나이도, 이름도 무엇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말이죠.
1장의 맨 앞에서 우리는 인물도 없고 풍경도 없는 그러나 영원한 회귀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나는 다시 사라집니다. 대신에 반복이라는 주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제 표현대로 하면 너무나 뻔뻔하게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시를 생각했다. 그 나가 누구인지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그가 불러들인 인물 토마시라는 구체적 이름의 인물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없는 나가 여지껏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화자인데 느닷없이 토마시라는 인물을 훅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이야기꾼인 화자인 나, 독자를 대리하는 나로구나 라고 설정을 해보려는데 문장을 읽어갈수록 이 글을 읽어갈수록 심지어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내가 당신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하는 시점으로 옛날 얘기를 하는 가장 고전적인 시점으로 이끌어주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소설에서는 토마시와 테레자, 사비나와 같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려주고 그 이야기를 따라갈 때 독자는 그 이야기 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관찰자적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름도 성별도 소설 속 인물과 어떠한 관계성도 없는 소설의 나아가 토마시와 테레사와 사비나를 소개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그 나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 나아가 이 소설 속에서 빠졌어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소비했을 것입니다. 이 나는 관찰자적 시점으로 그들을 묘사하고 전지적 시점으로 그들의 속마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주어의 가장 독특한 그만의 특징은 그가 하고 있는 사유와 통찰입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제1의 특이점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후에 드러나는 어떤 인물들과도 관계 설정이 없는 그 나는 주로 사유합니다. 생각합니다. 통찰합니다. 때로는 너무 압축적으로 이들 주인공의 많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부 대장정의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서 프란츠와 시몽은 몽상가들이다. 프란츠와 달리 시몽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중략 자신을 초대한다는 토마시의 편지를 받은 것은 시몽이 시골에 산 지 2년도 넘었을 때였다. 만남은 화기애애했으며 시몽은 편안하게 느껴져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두 사람이 서로를 그다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넉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전보를 받았다. 토마시와 그의 부인이 트럭에 깔려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사비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녀의 그림은 잘 팔렸고 그녀는 미국을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단지 껍질만을 좋아했다. 껍질 안에서 그녀에게 낯선 세계가 있었다. 땅 아래에는 그녀의 어떤 할아버지나 아저씨도 없었다. 그녀는 관 속에 갇혀 미국의 땅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시신을 화장하고 재를 뿌려달라고 명시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테레자와 토마시는 무거움의 분위기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가벼움의 분위기에서 죽고 싶었다. 그 가벼움은 공기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른다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What is it? Bad news. Some friends died. We were coming back from spending the night in some small hotel. They had gone there to dance, and it was raining, and the brakes on their truck didn't work. They were killed instantly. I was their closest friend. Sorry. Damn shame. Come to our place for dinner tonight, if you feel up to it. Tomasz. What are you thinking? I'm thinking how happy I am. 네, 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영화의 마지막 5분 정도 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비나가 편지를 통해서 토마시와 테레사가 트럭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망연자실한 얼굴에서 테레사와 토마시의 시골 비스트로에서
즐겁게 보내는 행복한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마지막 순간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소설에 나오는 나가 없습니다. 그 나가 하던 사유, 통찰은 인물들 대사 속에서 발견될 때도 있지만 영화는 토마시와 테레자 그리고 사비나의 이야기로 집중합니다. 영화에서 만일 소설 속 나가 존재하게 하려면 아마도 나레이션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필립 카우프만 감독은 정면으로 스토리를 구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감독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의 러브 스토리를 아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을 잘 대변한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토마시와 테레자, 사비나를 살려내었습니다. 소설의 나가 누구일까를 앞서 물으면서 시작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아도 소설 속 나는 어떤 관념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유, 그 관념이 마치 소설 속 인물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카우프만 감독의 이 영화가 원작의 나라는 관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나라는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정말 깔끔하고 탁월한 재현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 나는 여전히 미스터리하고 흥미롭습니다. 나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가끔만 언급하고 있는 인칭 나는 언급된 후엔 무조건 어떤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하나의 가둠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름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고 부르면서 이 소설 내내 전개되는 통찰과 사유는 어떤 학술적 개념이나 고증을 거쳐야 하는 진지한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나, 그런 통찰을 하는 나로 말입니다. 그것은 독자가 그 누구라도 수긍하거나 혹은 밀어내도 되는 하나의 오피니언 정도로 가벼워지는 마법의 인칭이 되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주인공을 만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심지어 현실의 장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죽었다는 선언까지 간단하게 해버리는 전지적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말입니다. 바로 이 소설 속 나는 크리스 마커의 작품에서 만나는 그가 말했다의 그이기도 하고 그가 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크리스 마커가 쿤데라 소설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그 나라는 역할을 자신의 영화 속에 출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데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사가 주가 되지 않고 서사는 그저 알리바이로 어떤 사유를 전달하는 방편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라고 쓰여지는 소개되는 문장들은 인물과 인물들의 서사가 아닌 사유와 묘사의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구체적으로 인칭이 지명되는 그 당신이라는 주어는 그래서 쿤데라의 소설 속 관념처럼 한 사람의 사유로 좁혀지고 가벼워집니다. 소설 속 나가 나라고 명명함으로써 가벼움을 획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성솔레이의 그가 말했다와 레벨 5의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인칭들 말입니다.
jamais nos ennemis. Dis-moi que oui, dis-moi que oui. 베로닉 쌍송의 스가뚜라 1993년 제니스 공연에서 부른 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아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썽솔레이의 인칭과 썽솔레이 안에서의 그 인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영화의 한 부분을 살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l m'écrivait. Je rentre par la côte de Shiba. Je pense à la liste de Shonagon, à tous ces signes qu'il suffirait de nommer pour que le cœur batte. Seulement nommer. 나는 쇼나곤의 기호 리스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 이름만으로도 내 심장이 뛰고 있다니까. 그 이름만으로 말이야. Chez nous, un soleil n'est pas tout à fait soleil s'il n'est pas éclatant, une source si elle n'est pas limpide. Ici, mettre des adjectifs serait aussi mal poli que de laisser aux objets leurs étiquettes, avec leur prix.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라는 것이 이글거리며 빛나지 않는다면 태양이라고도 하지 않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떠하다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척 무례한 일이 되어 있어. 그건 마치 상품에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처럼 무례하다는 거야. La poésie japonaise ne qualifie pas. Il y a une manière de dire bateau, rocher, embrun, grenouille, corbeau, grêle, héron, chrysanthème, qui les contient tous. 일본에서 시란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배, 바위, 그림자, 개구리, 까마귀, 우산, 해오라기, 국화 등 이들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일컫는데 그 안에는 그 사물들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 La presse ces jours-ci est remplie de l'histoire de cet homme de Nagoya. La femme qu'il aimait était morte l'an dernier. Il avait plongé dans le travail à la japonaise, comme un fou. Il avait même fait une découverte importante, paraît-il, en électronique. Et puis là, au mois de mai, il s'est tué. On dit qu'il n'avait pas pu supporter d'entendre le mot printemps. 요즘 시사라는 나고야의 한 산의 이야기로 가득해. 남자가 사랑하던 아내는 작년에 죽었대. 그는 완전히 일에만 몰두했다고 하지. 일본의 많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게다가 남자는 전자 분야에서 무척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5월에 그는 자살을 해. 사람들이 말하길 그가 봄이라는 말을 듣는 걸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는 거야. Il me décrivait ses retrouvailles avec Tokyo. Comme un chat rentré de vacances dans son panier se met tout de suite à inspecter ses endroits familiers. 그는 도쿄로 다시 되돌아간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바캉스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자리를 조사하는 고양이처럼. Il courait voir si tout était bien à sa place. La chouette de Ginza, la locomotive de Shimbashi, le temple du renard au sommet du grand magasin Mitsukoshi, qu'il trouvait envahi par les petites filles et les chanteurs de rock. 나도 곧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내게 친숙해진 여러 장소들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지. 그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러 뛰어간 것이다. 긴자의 부엉이, 신바시의 기관차, 미쓰비시 백화점 위에 있는 여우 사원까지 그는 이곳들이 모두 소녀들과 락커들에게 점령된 것 같다고 느꼈다. On lui apprenait que c'était maintenant les petites filles qui faisaient et défaisaient les gloires, que les producteurs tremblaient devant elles. 사람들이 알려주길 이제 소녀들이 스타들의 영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그 소녀들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다. On lui racontait qu'une femme défigurée ôtait son masque devant les passants et les griffait s'ils ne la trouvaient pas belle.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길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만일 그녀가 아름답지 않다면
지나는 사람들은 그녀를 할퀴다고 했다. Tout l'intéressait.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Lui qui n'aurait pas levé les yeux sur un but de Platini ou une arrivée de tiercé, s'enquérait avec fièvre du classement de Shigeno Fuji dans le dernier tournoi de sumo. 축구 스타 플라티니의 골 장면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던 그가, 경마의 마지막 승자에도 관심이 없던 그가 스모 경기에는 열광을 했다. Il demandait des nouvelles de la famille impériale, du prince héritier, du plus vieux gangster de Tokyo, qui apparaît régulièrement à la télévision pour enseigner la bonté aux enfants. 그는 일본 황실가의 황태자 소식을 텔레비전에 주기적으로 출연해서 어린이들에게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던 도쿄의 늙은 갱스터의 소식도 궁금해했다. Ces joies simples du retour au pays, au foyer, à la maison familiale, qu'il ignorait, 12 millions d'habitants anonymes pouvaient les lui procurer. 고향으로 돌아와 친숙한 가족의 주거지 속에서 느끼는 귀향의 단순한 즐거움들을 그는 익명의 12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Il m'écrivait. Tokyo est une ville parcourue de trains, cousue de fils électriques. Elle montre ses veines. 그가 썼다. 도쿄는 전기선으로 꿰매어 놓은 기차들이 사방을 누비는 활로가 그려지는 곳이야. 이 도시는 그렇게 자신의 혈관을 드러내고 있어. On dit que la télé rend ses habitants analphabètes. Moi, je n'ai jamais vu autant de gens lire dans la rue. 보통 사람들은 TV가 사람들을 문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책을 읽는 광경을 다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어. Peut-être ne lisent-ils que dans la rue. Ou bien ils font semblant de lire, ces jaunes. 어쩌면 그들은 길에서만 읽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 젊은이들은 읽는 흉내만 내는지도 몰라. Je donne mes rendez-vous à Kinokuniya, la librairie de Shinjuku. 나는 신주쿠에 있는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에서 약속을 잡았어. Le génie graphique qui a permis aux Japonais d'inventer le cinémascope 10 siècles avant le cinéma compense un peu le triste sort des héroïnes des bandes dessinées, victimes de scénaristes sans cœur et d'une censure castratrice. Parfois, elles s'échappent. On les retrouve sur les murs. 그래픽의 천재 한 사람이 영화가 발견되기도 1000년 전에 시네마토스코프를 발명했어. 만화 주인공들의 슬픈 운명이 이 발명품을 보상하고 있어. 가차없이 매정한 시나리오 작가 때문에, 그리고 거세적인 검열을 피해서 이들은 때로 길가 벽에서 발견되곤 하지. Toute la ville est une bande dessinée. 도시 전체가 만화라고 하겠어. 네, 여기 이 부분만 다시 보더라도 성솔레이 안에서 그가 내게 썼다라고 말하는 이 형식, 이 틀이야말로 쿤데라의 나의 비견이 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내게 썼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있고, 그는 어떠하다라는 그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마치 그라는 인물이 이름도 없고 그러나 촬영을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가진 그로만 한정된 그가 가진 생각을 그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전달자, 목소리 전달자가 전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솔레이에서 그는 그녀에게 말을 하고 그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녀에게 말할 때의 상태는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소통이고, 그녀는 개인적 관계에 그가 했던 생각과 기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레이터인 개인적이고 사적 관계를 가진 그녀에게 매우 내밀하게 자신의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제공되는 거치 상태, 그러니까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물의 내밀한 부분을 엿보고 엿듣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과 내밀한 관계에서 그 증언들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필터링이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크리스 마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히 성솔레이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는 레벨 5의 형태들은 관객이 작품을 접수하는 태도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크리스 마커의 작품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어떤 주소를 조정하는 역할, 안테나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그렇게 필터링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가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가 우리에게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주는 그 구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생각이고 주로 사유입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내밀한 어떠한 스토리도 그들의 인물의 구체적 설정이나 구축도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나 인물처럼 구체화될수록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나라고 얘기한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나라는 가장 주관적인 시점의 인칭을 잡히지 않는 나를 만들어서 소설의 전지적 시점과 소설의 생각과 사유를 전무후무하게 드나들던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그 나는 영화적 언어에서의 크리스 마커의 작품 세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밀란 쿤데라의 서거를 계기로 쿤데라의 영화와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 마커의 성솔레이 같이 이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마감하면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도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